지난달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그의 끔찍한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내 김 씨 또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경찰에 지목된 겁니다. 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실종 한 달여 만에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된 모자, 그리고 살인 용의자가 된 부부.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6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이곳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는 어머니. 그녀는 전체 3층 8가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월세가 주 수십 원이었던 58살 어머니의 취미는 노래였습니다. 이날 와서 돈 내고 갔다고 이날 와서. 8월 8일 목요일에 다음 달 회비까지 냈던 어머니가 웬일인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3일 노래교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와 함께 살던 큰아들은 출근 시간인 9시에 맞춰 회사에 가고 있었습니다. 5년여간의 유학 생활을 마친 그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협의할 시점인데 8월 14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진 못했답니다. 8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큰아들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이 집의 둘째 아들이자 결혼 후 따로 나와 살고 있던 김 씨의 남편 정 씨였습니다. 8월 16일 오후에 그 형의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치안센터로 갑니다. 근데 형은 신고하지 않고 엄마만 신고합니다. 실종 신고 당시 작은아들 정 씨의 말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경 자신이 집을 방문했을 땐 이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형에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침에 등산을 갔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속 이상한 건 작은아들 정 씨의 이후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수면제를 먹고 계속해서 잠만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유소 CCTV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어머니와 큰아들이 사라진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 45분경 큰아들의 차가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어머니 집인 인천에서 출발한 차는 강릉, 동해, 울진을 지나 경북 봉화, 강원도 정선을 거쳐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 30분경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장 16시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통행료 영수증에서 이 사람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차남이 이 차를 운전했다. 모자 실종 9일째인 8월 22일 경찰은 작은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긴급 체포 후 14시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즈음 작은아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살리면은 강원도 간 적도 없고 마누라는 막 계속 울고 계속 본 것 같은데요. 계속 통고? 죽겠다고. 그리고 모자가 실종된 지 42일 만인 지난 9월 23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정선에서 한 구에 유기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목졸림, 시신의 손발은 청테이프로 묶인 채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체를 찾게 된 경위는 피의자 정 씨와 함께 혼다 시빅 차량을 타고 경북 울진 등을 동행했던 부인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체 유기 장소를 수색하여 발견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시체 유기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아내의 가족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생하고 그 전날 싸웠어요. 12일날 싸우고요. 동생이 이혼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최근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부부.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인 13일 아침에 집을 나선 남편은 그날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14일날 뜬금없이 전화 와서 화해 여행을 가자. 그래서 데리고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화해 여행을 하자며 남편이 타고 온 것은 자신의 형인 큰아들 소유의 승용차였습니다. 14일 오후 2시 45분 인천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탄 차는 강릉 동해를 지나 쉼없이 달렸습니다. 화해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동생이 짜증이 나니까 나 잘 거야. 그래서 약을 먹었대요. 장거리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쭉 자고 나서 정선이가 또 잠깐 깼더니 또 뭔가를 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가더라.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어둠 속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 안에 시어머니 시신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선에 도착하기 전 차가 선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남편의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이었습니다. 차가 쓰더래요. 전기를 이렇게 봤는데 오를 이렇게 쿵 하고 꺼내더니 프레쉬를 이렇게 켜고서 이렇게 막 비추면서 가길래 동생이 거기서 뭐해? 그러니까 프레쉬 탁 끄더니 피곤하다며 빨리 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작은 아들 정 씨는 경찰에게 차를 세웠던 장소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묻혀있던 건 큰아들의 주검이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큰아들의 경우 유기 형태로 봐서 시신을 옮기고 땅에 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아무리 수변제를 먹였다 하더라도 아내가 어떻게 전혀 모를 수 있냐는 점입니다. 동생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가 내키고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해라. 그리고 그날 저녁 그것은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 씨의 아내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문자를 받은 직후 아내와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공범 관계를 의심했고 그런 정황을 충분히 파악을 했지만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피의자 신분으로 안 가고 참고인 신분으로 해왔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참고인이었던 아내가 돌연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로 경찰에 지목된 겁니다. 우린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범행 신하신 거예요? 모자로 얼굴을 감춘 채 아내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합니다.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지금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 날 다시 찾은 아내의 집 앞에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그만 찍으세요. 심하게 경계하는 형사들 사이로 과학수사대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문 개방건으로 이렇게 해서 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쯤에 바로 앞에 시신이 보였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내가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잠시 후 수많은 취재진들 사이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자살 소식을 곧장 듣고 달려온 아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던 그때 빼곡히 적힌 2장의 유서만을 세상에 남긴 채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오빠와 차분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전화 와서 원래 오늘 안 와도 된다 그랬는데 1시에 나오라 그랬다. 그러면 엄마가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오라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후 1시 반, 경찰이 아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갑작스레 진행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피의자 김 씨는 남편 정 씨를 따라 울진, 정선 등을 동행했고 울진에서는 형의 시신을 내릴 때 같이 내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울진에서 같이 내렸다는 건 진술이죠? 정 씨의 진술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죠? 성욱 씨. 예, 정 씨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의 자백을 한 달간 설득했다는 대목입니다. 편지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사건 전후해서 이 부부간의 상당한 대화가 오갔을 거로 보여지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부부가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범행이 있었던 8월 13일 이전 부부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편 정 씨가 일하던 킥서비스 회사입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하셨고 8월달에 8일 일하셨는데 범행이 있기 이틀 전인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무려 6일간 일을 쉬었다는 겁니다. 8월 13일에서 15일까지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11일에서 12일 범행 전 이틀 동안 그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평소 집주인 외에는 이웃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다는 부부. 그들이 유일하게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회원이 일을 하신데 그렇게 자주 오시는 편들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이 있었던 8월 13일쯤 연이어 마트를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온다. 8월 10일 저녁 7시경 헬멧을 쓴 남편 정 씨가 홀로 마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생활용품 코너. 천천히 물건들을 둘러보던 남편 정 씨가 필요한 물건을 찾았는지 한 진열대 앞에 앉습니다. 고민스러운 듯 한참을 고르고 또 고르는 모습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엔 칼과 여러 생활 공구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청테이프를 비롯한 각종 테이프들도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마음을 정한 듯 한 손 가득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정 씨. 그런데 또 다른 뭔가가 눈에 들어온 듯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 진열대 아래쪽에 있었던 건 다양한 종류의 락스들이었습니다. 실종팀 2명이 집에 용현동 집에 가서 그 집과 그 차량까지 전부 다 훑어봤죠. 네. 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화장실에서 락스 냄새가 강하게 났다. 락스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정 씨는 그냥 발걸음을 돌립니다.
남편이 면장갑하고 청테이프를 사면서 거기에다가 그 락스를 사려고 하다가 안 사고 간 것은 그 세 개가 모두가 다 범행에 사용될 그 물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죠.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1일 저녁 6시경 정 씨는 또다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김 씨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제 남편이 망설이다가 끝내 구입하지 않았던 락스였습니다. 락스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피를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흉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면장갑이나 청테이프나 락스를 미리 준비한 걸 놓고 보면 살해 방법도 미리 생각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건 발생 45일째 경찰은 부부가 범행 전 나누었다는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정 씨와 범행을 모의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했습니다. PC를 포맷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통해 복원된 문자 메시지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5만 원 월세방에 살고 있던 부부에겐 8천여만 원의 큰 빚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해왔다는 정 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2년 반 만에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뭘까? 오늘 뭐해? 마누라가 배 쓰고 이 쓰고 어디다 쓴대요 또? 인터넷 쇼핑도 하고 밥 먹고 밥도 좋은 것만 먹고 다녀.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강원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좀 심했는데 이제 중간에 돈 때문에 힘드니까 이혼 얘기가 나왔었어요. 형 정말 나 이혼 생각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좋아는 하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서. 점점 정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던 정 씨 부부는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이자, 생활비 뭐 등등 포함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250에서 300이고 둘 다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박을 하게 되면 월 150에서 180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젊은 부부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6억여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부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부인은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아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끔찍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세운 살인 계획을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지난 9월 28일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자살한 걸 모르니까 절대 그 이야기 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장 검증 내내 남편 정 씨는 덤덤하게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형에게 행했던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아내 김 씨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송치 하루 전날 정 씨에게 아내 김 씨의 자살을 저희가 얘기해 줬는데 조사관이 김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하고 얘기하니까 정 씨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고 그렇다. 자살했다.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지켜줬어야 하는데. 부부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였을까? 지금 살아있는 건 살인자가 된 남편 정씨 한 사람뿐입니다.